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반고흐 영혼의 편지 읽겠습니다. 조용한 싸움, 태우에게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내 데생을 보고 이건 과거의 그림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재미로 아팠던 것은 아닌가 보다. 새벽 4시면 잠에서 깨어나 창가에 앉는다. 그리고 목초지와 목수의 작업들을 스케치하지.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니? 하얀 비둘기떼가 연기가 피어오르듯 굴뚝 사이에 붉은 타일 지붕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 그 너머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초록의 초원이 수백 미터 펼쳐지고 코로 반 호이엔 등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회색 하늘이 보인다. 이른 아침 지붕과 지붕의 선이 엮어내는 굴곡과 그 사이에 자라나는 풀들을 바라본다. 잠에서 깨어나는 걸 느끼게 하는 삶의 신호들. 날아오르는 새,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저 멀리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지금 작업 중인 수채화의 주제다. 네가 그걸 좋아했으면 한다.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계속 작업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작은 창문 너머로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바라보고 신념과 사랑으로 그것을 그리는 싸움 말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갈 생각이다. 그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림 이외의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고 싶지가 않다. 화가의 의무. 화가의 의무는 자연에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만일 팔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작업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다. 꿈틀대는 색채의 힘.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또 편지를 쓴다. 지난 토요일 밤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재에 도전했다. 건조 더미가 쌓여있는 단조로운 초록의 목초지 광경이다. 석탄재를 깔아 다진 보도가 교차하는 게 보이는데 이 보도는 도랑으로 이어진다. 그림 중간 부분의 지평선 위로 타는 듯한 붉은 태양이 떠 있다. 너무 급하게 그려서 효과를 충분히 내지는 못했지만 구성은 대략 그렇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 보여주는 갖가지 색채와 색조이다. 보랏빛 아지랑이, 짙은 자주색 구름에 반쯤 덮인 빨간 태양. 이 구름의 끝은 눈부실 정도로 선명한 빨간색이다. 태양 근처는 주홍색으로 물들어 있고 그 위로 노란색 광선이 보인다. 그건 점차 초록색과 파란색, 흔히 말하는 하늘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라색과 회색 구름들이 태양빛에 물들어 있다. 땅은 초록색, 회색, 갈색 등 다채롭고 물들인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느낌으로 활기가 넘친다. 이 다채로운 땅에 도랑이 패여 있는데 거기 가득 고인 물이 빛을 발한다. 그건 에밀 브리통이 그렸음직한 광경이다. 거대한 모래사장을 다룬 그림도 그렸는데 물감이 끈적거릴 정도로 두껍게 칠했다. 이 그림들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도 이게 내 첫 번째 유화습작이란 말을 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 자신도 좀 놀랐거든. 점점 좋아지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실패를 거듭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정말 나도 놀랄 정도로 전혀 나쁘지 않다. 아마 유화를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많이 했고 내가 본 것의 구성을 잡기 위해 원근법을 익혀왔기 때문이지 싶다. 유화 물감과 붓을 구입하고부터 지금까지 악착같이 달라붙어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7점이나 완성했다. 지금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 그 중에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도 하나 있다. 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모래 언덕에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이다. 이탈리아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고 손을 뗄 수도 잠시 쉴 수도 없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내 안에서 전에는 갖지 못했던 색채의 힘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그건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어떤 것이었다. 지금 바로 이 그림들을 내게 보내진 않을 거다. 우선 조금 더 원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테니까.
하지만 내가 야심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믿어줬으면 한다. 석 달 후에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기 위해 뭔가 보낼 수 있을 게다. 내 그림에 대해 이렇게 썼다고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사실 그 반대이다. 단지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란다. 시간이 흘러 자연 속에서 뭔가 나를 매혹시키는 것을 발견할 때면 그것을 새롭고 활기차게 다룰 수단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할수록 더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따금씩 건강이 나빠져도 날 방해하진 못할 거다. 1, 2주씩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화가들이 최악의 화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대한 스승 밀레가 말했듯 그들이 그림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몸을 사려서는 안 될 테니까. 잠시 탈진해서 보내는 시기가 올지라도 그건 곧 지나갈 테고 마치 농부가 작물을 수확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작품을 얻게 될 것이다. 유화를 그리는 행복. 이번 주 내내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그 광경을 보려고 스웨베닝겐에 여러 차례 갔는데 거기서 작은 바다 그림 2점을 그렸다. 그 중 하나는 모래가 조금밖에 달라붙지 않았지만 다른 하나는 폭풍우가 몰려와 파도가 모래 언덕에 바싹 다가온 동안 그린 것이라 모래가 아주 두껍게 그림 위로 달라붙어서 2번이나 모래를 긁어내야 했단다. 바람이 어찌나 사납게 불던지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 주변에 온통 모래가 날려서 잘 볼 수도 없었지. 하지만 모래 언덕 뒤에 작은 여인숙에 가서 자리를 잡은 후 모래를 털러내고 바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다시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해변으로 돌아오면서 말이다. 그 덕분에 집에 추억거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추억거리에 감기도 딸려 있더구나. 다시 감기에 걸려서 며칠간은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집에 있는 동안 인물화 습작을 몇 점 그렸다. 그중 2개의 스케치를 보내주마. 인물을 그리는 일은 몹시 내 마음을 끌지만 난 그 기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아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배울 것이고 사물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황야와 소나무를 보면 아련한 향수를 느낀다.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가난한 여인, 모래를 나르는 가난한 농부 같은 초라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소박한 것들 속에는 웅대한 바다에 맞먹는 무언가가 있다. 상황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늘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소재는 많다. 숲, 해변, 근처의 초원, 말 그대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소재가 눈에 들어온다.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유아이다. 지금까지 나를 통제하며 스케치에만 몰두했다. 처음부터 경솔하게 유아에 뛰어들어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아무런 발전 없이 비싼 도구만 쓰다 망쳐버려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다. 그런 실패를 피할 유일한 길은 스케치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스케치를 성가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요즘 유화를 그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자유를 얻은 느낌이다. 전에는 얻을 수 없었지만 결국 가장 내 마음을 끄는 성과를 얻게 해주는 거다. 유화는 내게 아주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새로운 수단을 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날 아주 행복하게 한다. 최근 스웨베닝겐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폭풍이 거세게 불어오기 직전의 바다는 몹시 인상적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파도를 잘 볼 수가 없고 일렁이는 광경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파도가 계속 연달아 몰려오면서 아주 빨리 겹쳐졌고 서로 부딪히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더구나. 이 물보라는 마치 여기저기 쓸려다니는 모래처럼 흐릿한 아지랑이를 만들어낸다. 정말 거센 폭풍우였는데 소리도 별로 내지 않으면서 아주 격렬하고 인상적이었다. 더러운 비누 거품 같은 색으로 일렁이던 바다 끝에 작은 고기 자비배가 하나 있었고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인물 몇몇이 아주 작게 보였다. 그림 속에는 무한한 뭔가가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자기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매혹적인 일이다. 색채들 속에는 조화나 대조가 숨어 있다. 그래서 색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룰 때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자연이 주는 감동.
이번 주에는 숲에서 제법 큰 숲작 2점을 그렸다. 그중 땅이 파헤쳐진 장면을 그린 작품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한다. 억수 같은 비가 내린 뒤에 볼 수 있는 흰색, 검은색, 갈색의 모래벌판,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흙덩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림을 그리며 잠시 앉아 있는데 천둥이 치면서 오랫동안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졌다. 그래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큰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다. 비가 그치고 까마귀가 다시 날아다니자 기다렸던 걸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다. 비 내린 숲의 흙이 찬란한 검은색을 띠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기 전에 시야를 낮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그쳤을 때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모험 덕분이지. 그러니 아무래도 평범한 작업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겠지. 모베와 그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흙덩이를 그리면서 원근감을 살리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했다. 오늘 그림을 작업실로 가져올 수 있었다. 숲에서 습작한 다른 그림은 마른 나뭇잎이 널려있는 땅 위에 우뚝 솟은 커다란 초록에 너도 밤나무 줄기와 흰옷을 입은 작은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걸 그릴 때 아주 어려웠던 점은 일정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있는 나무 줄기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주면서 원근법에 따라 변하는 줄기의 형태와 굵기를 그려내는 동시에 그림을 밝게 하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숲에서 숨 쉬고 걸어다니고 나무 냄새를 맡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그리기가 어려웠다는 말이다. 비가 내렸지만 기름 먹은 종이에 그것을 다시 그리기로 했다. 원하는 만큼 잘 그리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겠지만 결국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자연 안에 모두 들어있다. 온 세상이 비에 젖어 있는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가 오기 전에도, 비가 올 때도, 그리고 비가 온 후에도 비 내리는 날에는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어제 그린 습작을 작업실에 걸었다. 이 그림에 대해 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계획한 대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많은 물품을 사야 할 것 같다. 돈은 대부분 그런 걸 구입하는 데 썼다. 지난 2주 동안 아침 일찍부터 한밤중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작업을 계속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아무래도 그림을 팔아야겠다. 내가 작품을 보면 비용이 더 들어도 계속하라고 말할 거다.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는 즐겁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내 포부나 기질대로 그리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대생에 시간을 쏟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작업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2가지 생각 때문에 고민 중이다. 생각보다 일찍 유아를 시작했는데 정석대로라면 여기에 노력을 쏟아야겠지. 그러나 고백하자면 별로 확신이 없다. 여하튼 지금 목탄화를 연습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작업을 해왔지만 조금 더 해야 할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아 습작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계속 작업해왔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먹거나 마시는 시간까지도 아낄 정도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습작은 대개 작은 인물하다. 꽤 큰 그림도 하나 그렸는데 이미 2번이나 물감을 문질러 긁어냈다. 너무 성급하다 싶을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모든 걸 시험해봐야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한다고 해도 더 나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자고 결심했다.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화에는 인물이 없다. 세심함이 요구되는 배경, 그리는 연습이지. 사실 인물의 톤이나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은 배경이 어떻게 그려졌나에 달려있다. 유화를 그리면서 얻게 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은 대생에 쏟은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 더욱 유쾌한 인상을 주는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그림이 대생보다 더 사실적이라는 점이 있다. 한마디로 유화는 대생보다 더 많은 보상을 준다. 그러나 그 전에 정확한 비례에 맞춰 대생하고 대상을 자신 있게 적절히 배치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여기서 실수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 가을이 기다려진다. 그때가 되면 물감이나 다른 화구가 필요하다. 아름답게 뻗은 초록의 너도 밤나무 줄기와 그 주위에 흩어진 노란 잎들이 만들어내는 대비 효과가 무척 마음에 든다. 인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제라드 빌러스가 쓴 다소 우울한 분위기의 편지와 일기를 읽었다. 그는 내가 그림을 시작할 무렵에 죽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걸 아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빌더스는 아주 불행하게 살았고 오해도 받곤 했지만 병적으로 우울한 성격이라는 큰 결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너무 일찍 싹을 틔운 풀이 모진 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까지 얼어서 시들어 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지. 그는 온실 속의 꽃처럼 선생의 지도 아래 재능을 꽃피웠고 빠른 성장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고독을 견뎌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암스테르담에서 지내게 되었고 결국은 극도로 낙심한 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그림을 그렸지만 결국 28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폐병인지 다른 병 때문인지 사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삶에서 이런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도 권태를 느꼈는데 그럴 때에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며 불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자신이 넌더리를 내고 싫어하는 오락을 계속했다. 그의 삶에서 공감하는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밀레나 루소, 도비니의 전기를 읽는 쪽이 더 유익한 것 같다. 빌더스의 책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상시에가 밀레에 대해 쓴 책을 읽으며 용기를 얻게 된다. 밀레의 편지에도 늘 그가 봉착한 여러 문제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꼭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일을 해나갔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냈다. 반면 빌더스의 편지를 보면 이번 주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망쳐버렸다. 이런저런 콘서트나 놀이에 참석한 뒤에는 전보다 더 비참한 기분으로 돌아왔다는 식의 글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밀레의 감동적인 면은 그럼에도 나는 이런저런 일은 꼭 해야 한다는 분명한 태도이다. 빌더스는 아주 재치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고급 시가나 양복 재단사의 요금 청구서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한숨을 내쉬면서도 해결 방법은 찾지 못한다. 그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초조함을 어찌나 재치있게 묘사하는지 그걸 읽는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건 아무리 재치있게 전달된다 해도 짜증만 날 뿐이다. 오히려 그러나 아이들에게 먹일 스프가 필요하다는 밀레의 개인적인 고충에 더 공감하고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는 고급식가나 오락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빌더스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은 너무 낭만적이다. 그는 끝내 말도 안 되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난 후에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다. 물론 그동안 놓친 시간을 만회하려면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꼭 필요하고 즐거운 일이 되려면 무익한 환상에서 깨끗이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이따금 너에게 습작이라도 몇 점 보내겠지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유아가 너에게 보낼 만한 수준이 되고 그것에 대해 의논할 정도가 되려면 거의 1년이 걸릴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그림이 쓸모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은 보장하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던 것이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 내가 돈 버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그 목적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니? 참되고 가치 있는 작품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작품이 팔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작업할 것이 아니라 작품에 정말 훌륭한 어떤 것이 들어 있어야 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정직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네가 유화 쪽이 더 유명하다고 본다면 유화 작업을 계속해야겠지. 그러나 오랫동안 유화를 팔 가능성이 없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야 한다. 대생을 계속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느리지만 실속 있게 실력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요즘 작업하는 유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그림의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여하튼 유화 작업이 대생 습작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 그렇다고 유화가 무미건조하지 않아서 보기에 더 좋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다. 나의 목표는 더 엄밀하고 강렬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네가 작은 숲이나 산, 바다 풍경을 그리라고 한다면 더 크고 더 진지한 것을 그리려는 내 방식과 일치하진 않지만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 그림이 붓, 물감, 캔버스를 소모할 가치가 있는지, 그저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쓴 돈을 그림이 보상해 줄 수 있는지 하는 것뿐이다.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용기를 갖고 더 힘든 일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부지런히 작업하고 더 시간을 들여 완성하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 2달 안에 너에게 그림 한 점을 보내마. 그러면 알게 되겠지.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더 위대한 경지에 올랐다고 믿는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칙부터 틀린 그림, 거짓된 그림, 왜곡된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더 차원이 높고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 훨씬 더 많은 습작을 해야 한다. 습작은 대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유화로 그리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 유화가 팔리지 않을 것 같다면 목탄이나 다른 것으로 대생을 하는 게 낫겠지. 그러나 혹시라도 유화를 그린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유화를 계속하고 싶다. 특히 요즘은 유화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단지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다른 식으로 배울 수 있는 일에 물감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유화가 보기에 더 좋다는 건 당연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돈을 다 써버린 건 아니지만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 착각한 게 아니라면 오늘이 20일인데 이번 달엔 여느 때보다 생활비 지출이 적었지만 그 대신 유아도구를 사는데 돈을 많이 썼다. 물론 이건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 네가 빠른 시일에 얼마라도 보내줬으면 한다. 유화 작업이 아주 즐거운 것은 보기에 좋아서만이 아니라 명암, 형식, 재료 등 나를 나를 고심하게 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유화라는 매개를 통해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거든. 게다가 유화 작업을 한 후 목탄 작업을 하면 새롭게 얻는 것도 많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처음 몇 번 해본 걸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뻔뻔스러운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르스프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이다. 어쨌든 과거에는 어떤 그림의 가치나 매매 가능성에 대해 자신있게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그림의 가격보다는 자연을 탐구하는 일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거든. 분명한 건 유화로 습작한 것이 흑백으로 대생한 그림이나 네가 최근에 받아본 수채화보다 더 흥미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유화의 우선순위를 주는 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래도 나보다는 네가 결정하는 게 낫겠다. 경제적인 성공을 가늠하는 일은 네가 더 나을 테고 사실 난 전적으로 네 판단에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 조만간 습작 몇 점을 받게 되더라도 그림은 팔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제안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라. 어떤 경우에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보내는 것이다. 너는 작은 데생을 수채화로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했지만 유화 작업을 하는 것이 전보다 더 나은 수채화를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내 그림이 그리 잘 된 것 같지 않으면 꺼리낌 없이 충고를 해다오. 망설임 없이 네 충고를 받아들이겠다. 물론 잘못을 고쳐나가는 일은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는 충고를 듣고도 묵살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를테면 모베가 1월에 지적해 준 것을 이제서야 겨우 참고하게 되었다. 대지를 그릴 때 그의 십작을 놓고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작업을 하기도 했다.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번 주에 유화를 한 점 그렸다. 우리가 함께 산책하며 바라본 스웨베닝겐의 풍경을 기억나게 하는 작품이다. 모래사장과 바다와 하늘을 담은 꽤 큰 그림으로 섬세한 회색과 따뜻한 흰색이 드넓은 하늘과 그 하늘을 가로지르며 아지랑이처럼 반짝이는 부드러운 푸른색의 바다를 볼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는 무척 밝다.
대담하고 뚜렷하게 칠해진 작은 인물들과 고기잡이 배들 덕분에 생기가 넘치는데 전체적으로 황금빛을 띠며 반짝인다. 이 그림의 바탕이 된 스케치의 주제는 닻을 감고 있는 고기잡이였다. 그 옆에는 닻을 감기 위해 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 장면의 스케치를 동봉한다. 사실 이건 화판이나 캔버스에 그리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그림에 더 다양한 색을 넣고 깊이와 힘이 느껴지는 색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이따금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묘해진다. 가령 어제 저녁 숲에서 습작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일주일 내내 생각해온 세계 깊이 문제에 골몰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습작을 보면서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받은 편지를 보니 네가 몽마르트리의 생생하면서도 조화로운 색채에 감동을 받았다니. 우리가 정확히 동일한 대상에 감동을 받았는지 확인할 순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떤 대상에 감동했다면 너도 분명 그렇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같은 이유로 그랬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바라본 자연 풍경을 정확히 전달할 자신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초록, 빨강, 흰색, 노란색, 푸른색, 갈색, 회색이 이루어내는 조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팔레 뒷칼에 있는 두 그루의 그림, 어느 군인의 출발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 풍경을 그리는 건 정말 어렵다. 땅은 아주 어두운 색을 띠는데 그걸 그리기 위해 흰 물감을 한 튜브 반이나 써야 했다. 그 밖에도 빨강, 노랑, 갈색, 황토색, 검정, 시에나 황갈색, 흑갈색 등을 써서 흑갈색에서부터 짙은 와인색까지, 그리고 희미한 황금색을 띠는 빨간빛 등 다양한 종류의 홍갈색을 낼 수 있었다. 늪지대와 빛을 받으면서 밝게 반짝이는 싱싱한 풀밭의 경계를 그리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건 정말이지 그려내기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그 그림에 의미가 있으며 무언가 말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든.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속에 가을 저녁의 느낌, 신비롭고 소중한 분위기가 스며들기 전에는 떠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인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강하고 흔들림 없는 붓질 몇 번으로 그 특징을 한 번에 다 집어넣으면서 재빨리 그려야 했다. 어린 나무들이 대지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그 나무들부터 칠하기 시작했는데 바탕이 되는 대지는 이미 두텁게 칠해 두었기 때문에 한 번의 붓질로 나무들이 대지 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다. 뿌리와 줄기는 튜브에서 짜내면서 바로 모양을 만들고 약간의 붓질로 다듬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나무들이 그림 속에 서 있다. 그림 안에서 솟아오르고 그림 속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서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한 번도 유화를 배우지 않는 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유화를 정식으로 배웠더라면 이런 인상은 무시하고 지나쳤을 게 틀림없다. 내가 포착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그렸는지 모르겠다. 그저 내 앞에 펼쳐지는 풍경 앞에 하얀 판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혼자 말했지. 이 하얀 화판은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그림을 한쪽에 세워두었다. 좀 쉬고 나서 다시 그림 앞으로가 두려움에 잠긴 채 바라보았다. 여전히 흡족해할 수 없었다. 기억 속에는 낮에 본 장관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도저히 그림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변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을 빠른 속도로 받아 적었다. 내가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은 판독할 수 없는 단어와 실수, 결함을 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엔 여전히 숲이나 너도밤나무, 여러 인물들이 나에게 들려준 것의 일부가 남아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방법이나 체계 안에서 습득한 인습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온 언어다. 동봉한 또 하나의 스케치는 모래 언덕에서 그렸다.
작은 관목을 그린 것인데 잎의 한쪽은 하얗고 짙은 녹색을 띤 다른 쪽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반짝인다. 그 너머 어둠 속에 나무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너도 이제는 내가 유아의 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다양한 색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걸 억제해 왔다.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전에 대생을 하지 않았다면 미완의 테라코타처럼 보이는 인물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없었을 테고 그런 걸 그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 지금은 툭 트인 바다 앞에 서 있는 기분이다. 유아는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이다. 화판이나 캔버스 앞 작업을 계속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물감도 비싼데다 너무 빨리 없어진다. 이런 거야 모든 화가들이 하는 불평이지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색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울 것이고 내 속에 이미 유아의 뿌리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너의 변함없는 도움에 말로 다하지 못할 고마움을 느낀다. 요즘은 네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더욱더 내 그림이 활기 있고 진지하고 강렬하게 되어 너에게 빨리 기쁨을 주고 싶다.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넌 어떠냐? 내 치료법이 너에게도 통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툭 트인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나는 잘 지낸다. 피곤할 때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식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주된 치료법은 그림이다. 바다 풍경을 담은 스케치에는 황금색조의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숲 그림은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를 띈다. 인생에 이 둘 모두 존재한다는 게 다행스럽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의 글들이지요. 감사합니다.